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투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명들은 종종 작전 교리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 혹은 대부분의 경우처럼 두 가지가 결합되어 한쪽이 다른 쪽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무기 파일 시리즈의 두 번째 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무기의 탄생, 도입, 그리고 그 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로 여러 세대의 보병 무기에 영향을 끼친 무기입니다. 이것은 슈투름 게베어 44, 스투음 게웨어 44의 이야기이자 돌격 소총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의 스폰서인 월드 오브 탱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투 전술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든 무기를 쏘며 돌진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뒤에서 천천히 적을 하나씩 처리하는 걸 선호하나요? 당신은 탁 트인 들판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도시 전쟁 지역을 더 좋아하나요? 월드 오브 탱크는 그런 모든 점을 고려했습니다. 40 넘는 전투 아레나와 600 탱크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플레이하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부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군사 역사 팬들에게 완벽하며 월드 오브 탱크에 특별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월드 오브 탱크는 이미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저희 설명란의 링크와 코드 탱크 매니아를 사용해 등록하시면 7일 프리미엄 이용권, 5티어 엑셀시어 탱크 25만 크레딧 등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 렌탈 탱크 3대를 각각 10번씩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131 크롬웰 B, T34 85M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유저 전용 혜택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해 보너스와 함께 적응해보세요. 월드 오브 탱크는 PC, 콘솔,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이번 시즌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스폰서 월드 오브 탱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란의 링크와 코드 탱크 매니아를 사용해 등록하시면 완벽한 전투 계획을 세우는 짜릿함과 실제 전차 지휘관이 되어 치열한 기갑 공격에 참여하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836년 총기 제작자 요한 니콜라우스 폰 드라이제는 프로이센 군대를 위해 새로운 소총을 제작했으며 이 소총은 이후 100년간 보병 무기 설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드라이제 니들건으로 알려진 이 소총은 겉보기에는 이전의 머즐로딩 소총과 비슷했지만 조작자가 볼트를 사용해 총열 뒤쪽의 약실에 새로운 탄환을 장전하고 발사 후에는 사용한 탄피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이 볼트 액션 시스템은 이전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분당 약 6발의 훨씬 더 높은 발사 속도와 더 긴 사거리에서의 정확성, 그리고 더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했습니다. 볼트 액션 소총의 장점이 알려지자 세계의 모든 주요 강대국들은 곧 자신들만의 볼트 액션 소총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볼트 액션 소총은 20전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들 중에는 영국의 리엔필드 303이나 미국의 M1903 스프링필드처럼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것들도 많았다. 이 무기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전쟁 양상에 잘 맞았는데 대규모 보병 부대들이 종종 탁 트인 곳에서 서로를 향해 사격하며 한쪽이 탄약이나 병력이 닿을 때까지 싸우는 방식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과학은 전쟁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무시무시한 무기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 무기체계는 빠른 연사속도의 기관총이었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위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병사들은 전통적인 파란색 군복을 입고 독일군을 향해 행진하며 전투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린 후에야 전술 변경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기관총과 포병의 위협 때문에 참호가 건설되었고 이 참호는 파괴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볼트 액션 소총을 움켜쥔 보병이 공격하기에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설령 한 병사가 기관총 탄환이 쏟아지는 무인지대를 살아남아 적 참호까지 도달하더라도 적에게 한두 발 정도만 쏠 수 있을 뿐 곧바로 방역에 맞아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군사 계획가들은 보병이 잘 방어된 적 진지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려면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단총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손에 들고 쏠 수 있는 빠른 연사 무기로 종종 권총탄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독일군은 베르만 마시넨 피톨에 18로 무장한 특수 돌격병을 만들어 연합군 진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의 가장 큰 단점은 사거리가 볼트 액션 소총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이후 이 무기들은 주로 지원용이나 특수무기로 간주되었고, 군대는 계속해서 볼트 액션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 이전에도 이미 군수업체들은 기관총의 기술을 전투소총에 접목시켜 모든 보병이 훨씬 더 높은 연사력을 갖도록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멋진 이름을 가진 덴마크 발명가 소렌 H방은 한 발이 발사될 때 발생하는 화약가스의 힘으로 볼트 액션이 작동되는 소총을 특허냈습니다. 이 방식은 사수의 손 대신 원뿔 모양의 장치를 앞으로 밀어내는 구조였습니다. 방은 여러 대의 소총을 만들었지만 실전 사용에는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계는 이후 개선되어 초기 자동 소총에 적용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반자동 소총이 채택되면서 시작됐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37년에 실전 배치된 미국의 M1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게런드와 그 동시대 소총들은 완전 자동이 아니라 반가쇠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발사하고 다음 탄환을 자동으로 장전했습니다. 방금 발사된 탄환의 가스가 재장전 메커니즘 작동에 재사용되었습니다. 숙련된 보병은 당시의 볼트 액션 소총으로 분당 최대 15발 발사할 수 있었지만, 예미를 장착한 병사는 분당 최대 60 발사할 수 있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미군에게 엄청난 전투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점이 있었다. 여전히 무거운 무기였고, 독특한 배추름이 나는 엠블록 클립은 8 장전할 수 있었으며, 구조가 복잡하고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임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군이 시골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참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1차 세계대전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신 개선된 전차와 항공기로 인해 고착화된 전쟁 방식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훨씬 더 기동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했던 독일인들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보병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시 독일군의 표준 소총은 볼트 액션 카라비너 98K였다. 이 총은 거의 4.7km 떨어진 표적도 명중시킬 수 있는 뛰어난 무기로 망원경을 장착하면 훌륭한 저격총이 되었다. 하지만 이 소총은 무게가 9 가깝고 탄창 용량은 5, 길이도 1.1m나 되어 다루기 매우 불편했습니다. 초기 전투에서의 독일군 전투 경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전은 불과 400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98K 이후에 놀라운 장거리 성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설계상의 단점들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은 더 높은 연사력을 가진 무기가 진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또한 최고의 마시넨 피톨에 40을 포함한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사용하기는 더 쉬웠지만, 근접전 이외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거리가 부족하다는 반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 무기에 사용된 9mm 탄환은 관통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엔지니어들에게 기관 단총의 연사력, 소총의 제압력, 지금까지의 전투 경험에 맞는 충분한 사거리, 그리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인체공학적이고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설계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무기 설계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독일 설계팀들은 98식 7.92 2 곱하기 57mm 탄환을 빠르게 장전하는 방법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탄환은 자동 사격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서 무기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독일 병사가 연속 사격 중에 조준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헤넬사의 수석 설계자인 후고 슈마이서에게는 해결책이 더 짧은 7.92x3
3mm 쿠르츠 탄환과 가스 작동 시 롱스트로크 피스톤을 이용한 재장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무기의 선택 사격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보병이 상황에 따라 완전 자동 사격과 반자동 사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슈마이서는 1942년 자신의 신형 무기인 기관 단총 마신 카바인 또는 MKB-41을 제작했고 약 11,000 생산되어 러시아 전선의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칼발터가 만든 유사한 무기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초기 전선에서 사용된 보고서들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강력하고 신뢰성 있어 슈마이서의 설계가 추가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곧 최대의 장애물과 마주하게 된다. 1943년 초에 이 무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아돌프 히틀러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측근들, 즉 오랜 전쟁을 겪은 옛 군인들은 작은 탄환이 기존의 더 큰 탄환을 사용하는 소총보다 사거리와 위력이 부족해 독일 보병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구와 실제 경험이 다른 결과를 보였음에도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또한 슈마이서의 신형 무기가 짧은 탄환을 사용하는 표준 제식 소총으로 채택될 경우 이미 생산된 수백만 발의 탄환이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슈마이서와 신형 무기 지지자들은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3월 총통은 이 프로젝트 작업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무기 개발이 진행 중이라 확신했다. 슈마이서와 그의 팀은 마치넨 피토레 40기관 단총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넨 카라비넬 42는 재설계되었고 마치넨 피토레 43는 한정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히틀러를 이 새로운 무기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경호원들에게 먼저 지급되어 히틀러가 매일 이 무기를 보게 되었고, 이는 그가 점차적으로 이 무기의 대규모 채택에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1943년 가을, 이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대규모 도입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히틀러에게 접근할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부 전선의 상황이 결국 슈마이서에게 유리하게 논쟁의 균형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카라빈의 98K와 다른 전통적인 소총으로 무장한 독일군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피스톨렛 푸레뮈 에시팍이나 41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소련군의 물결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소련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소총으로 많은 적을 사살할 수 있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소련군이 공격해와서 결국 일부는 독일군 진지까지 도달했고, 그곳에서 값싸게 만들어졌지만 효과적인 무기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마치넨 카라비넬 42와 마치넨 피토레 43로 무장한 병사들은 일반 부대에 비해 엄청난 화력으로 이러한 인간 파도식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존 무기들 간의 차이가 미미했던 것과 달리 이 무기들은 소련군의 공격에 대해 기관총처럼 높은 정확도의 빠른 사격을 퍼부을 수 있었고, 진지까지 접근한 소련군과의 근접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독일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마침내 이 신형 무기에 승인을 내렸고 생산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넨 피토레 44. 하지만 히틀러는 그 무기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직접 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반영하는 슈투름게베어, 슈툼게웨어, 즉 돌격소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슈투름게베어 44, ST-44는 혁신적인 무기로 오늘날 군대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권총 손잡이와 아래로 크게 돌출된 탄창 등 기관 단총의 영향이 디자인에 뚜렷하게 드러나며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 편안했지만 탄창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약 10세 달했습니다. 이 무기를 운용하는 병사는 권총 손잡이에 오른손을 올린 채로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엄지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반자동과 완전 자동 사격 모드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 모드에 따라 유효 사거리는 300, 500, 피토렛 푸레뮈 에시팍이나 41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스툼게베어 44의 독특한 혁신 중 하나는 권총 손잡이가 있는 하부 리시버 일부가 탄창 삽입구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하면 소총을 열어서 효율적으로 청소하고 재조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기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병사가 시간을 들여 이를 수행한다는 전제의 말이죠. 그러나 스툼게웨어 44는 완벽하진 않았다. 1914 기준으로 보면 거의 미래지향적인 프레스 강철 구조였지만 총열 어셈블리와 이를 덮고 있는 전방 손잡이가 과열되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독일 병사들은 왼손을 보호하기 위해 번거리 장갑을 착용하기도 했죠. 또한 리코일 스프링이 나무 개머리판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개머리판이 손상되면 소총이 자주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군이 적의 신형 무기를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비판한 점 중 하나였고, 결국 이들은 돌격소총 개념이 결코 대중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혹평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장에 있던 병사들이 스툼게웨어 44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한 점은 독특하게 휘어진 30 탄창이었습니다. 탄창이 무기 내부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빠르게 사격할 때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 걸림 문제가 발생했는데 독일 병사들은 주로 탄창이 가득 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발 대신 약 25발만 장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STG-44뿐만 아니라 여러 독일군과 연합군의 자동화기들도 겪은 공통된 결함이었다. 1945, 최에는 한 번에 25 장전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새로운 탄창이 지급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지시한 독일의 소총 재장비 프로그램은 전쟁 말기에 그의 많은 목표들처럼 최소한 말해도 상당히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 내 세 곳과 오스트리아 한 곳의 공장에서 400만 정의 소총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150만 정에 대한 확정 주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7.9 EX33mm 쿠르츠 탄환 4억 발이 주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완전한 허구였다. 스툼게웨어 44와 그 전신을 합친 짧은 생산 기간 동안 총 425, 97만 7,700정만 생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을 600만 정의 피스톨렛 푸레미옷 에시팍이나 41기관 단총과 540만 정의 에밀 게런드 소총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성적인 자원과 인력 부족, 그리고 독일 산업을 잿더미로 만든 연합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STG-44는 Me-262 제트 전투기와 1944년 말 독일의 다양한 무기 체계들처럼 시대를 앞선 무기였지만 결국 압도적인 수의 기존 무기들에 밀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미국의 이 무기에 대한 평가는 영국 동맹국들이 내린 평가만큼이나 종종 신랄했습니다. 소련은 이 무기에 관심을 가졌고 오랫동안 AB 토맛 카라시니코바 47 이 스툼게웨어 44를 모방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실은 아니다. 에이프토맛 카라시니코바 47은 분명히 스투름게웨어 44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다른 여러 무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서방 연합군도 스툼게웨어 44가 확립한 공식을 따르는 새로운 무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툼게웨어 44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등장할 현대 돌격소총의 표준을 세웠으며 영국의 SA-80과 같은 이른바 불법 방식만이 이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독일의 전쟁 노력에 대한 기여는 비교적 미미했지만 무기 설계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격소총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